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언급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공산당 언론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괴벨스가 떠오른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괴벨스 누굽니까? 나치 독일의 선전선동을 도맡았던 자입니다. 히틀러의 신복이었죠. 오늘 아침 괴벨스 어록의 몇 가지를 들춰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괴벨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야 한다. 내일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자꾸 괴벨스가 떠오릅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명옥님께서 에고 정치본색 보려다가 지하철 환승을 잘못했네요.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백앵커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정어리 회원으로 가입시켜줘서 늘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속이 터지고 힘들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통한다는 상식으로 참고 견디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하철 환승 빨리 다시 하시고요. 강명옥님 오늘 아침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준비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이 밝혀지고 검증되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지난 8월 1일 출근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공산당 언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논란이 됐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그거는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기관지 내지 영어로 얘기하면 오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후보자님 보시기에는 네. 그런 소위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언론이 좀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공산당 언론이 누구냐 본인들이 알 거다. 그런데요, 어제 혹시 요즘 뉴스들 잘 안 보신다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MBC가 뉴스를 먼저 하죠. MBC 뉴스데스크 KBS 9시 뉴스 보니까 이동관 후보자 의혹으로 처음을 시작하던데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네. KBS, MBC, YTN이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요. 이 보도하는 걸 보면 네.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보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고 언론 보도에 개입을 했고 언론인들을 본인들의 정권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보도를 한다고 뭐 좌천시키기도 하고 불이익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론 정상화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두려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지적해 보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동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과 문제 제기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민주당에서 제대로 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 사람이 과연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한가? 라는 생각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장 소장께서도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뭐 학폭 의혹도 그렇고, 또한 국정원을 동원한 방송장악 문건 의혹,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재산적인 문제, 뭐 자잘한 거라고 뭐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연봉 7천만 원을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냥 건강보험도 안 내려고 피부양자 이렇게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냐. 재산 많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재산에 맞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 맞는 것이냐, 그런 점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2부에서는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내일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죠. 과방위 소속이니까요. 저희가 모시고 한번 준비 상황도 들어보고 어떤 의혹들 밝혀졌는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는 네 꼭지로 한화고 상담교수 학폭에 너무 힘들어했다. 그리고 이동관 수석실에서 명진 스님 비방하라, 이런 문건을 보냈던 것도 공개를 했고요. 심지어 무소속 출마 주저앉힐 대책 총선 개입한 정황. 별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YTN 임직원 형사 고소하고 3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것, 이 부분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KBS 인사 개입 정황 문건을 공개했고, 청와대 비판하면 문제 보도 이렇게 수시로 간섭했다는 것,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사고 YTN 임직원 고소했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YTN 임직원 고소한 것은 혹시 그 사진이 있습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YTN 화면, 그게 준비가 되면 좀 알려주세요. 그걸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근데 남영희 부원장,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 저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라고 해도 아마 안 될 거야, 낙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현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모든 인사를 단행했고, 국회, 국민들의 그 대의기구가 무력화된 것은 이전에 청문회에서 한 15번 정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전혀 유명무실했던 상황들을 보면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모두가 다 예측하고 있죠. 근데 이 점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내일 청문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언론대책위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그 투기 의혹 내지는 학폭,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재산 관계, 형성 관계 문제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지금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청문회에 임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 물어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동관 후보가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YTN 화면이 준비가 됐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YTN이 그 최원종, 그러니까 그 난동을 부렸던 그 피의자 보도를 하면서 이동관 수석 얼굴을 낸 겁니다. 방송 실수죠. 실수했다. 그리고 사과했는데도 임직원 고소하고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도수 대표? 제가 볼 때는 한번 혼을 내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YTN하고는 상당히 이동관 후보하고는 좀 뭐랄까
앙숙같이 서로 하는데 왜 그래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예상되는 거는 이동관하고의 처음에 YTN 돌발 영상부터 시작해서 악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돌발 영상에서 이동관 이제 MB 당시 대변인 할 때 뭐 그 아마 그 오프 더 레코드 뭐 이런 그 뭐 내용을 이제 YTN이 이렇게 쭉 편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YTN을 집중적으로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공격을 했던 모양이고 거기서부터 지난 한 10년 이상 쌓인 이제 뭐 이런 개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금방 이제 국회가 뒤에 배경이고 그러니까 시청자가 누가 봐도 좀 잘못 올라간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예. 딱 증명 사진을 올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수라고 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제 사과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는 내가 혼내줄게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동관 후보는 후보가 될 자격도 없는데도 이게 완전히 후한무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기고만장하고 보니까 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보안사 출신인데 보니까 보안사 때 했던 버릇이 뭐 그 이후에도 계속돼서 뭐 무법 천지를 그냥 종횡무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 이동관 후보자가 보안사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군대에서 동아일보에 지직이 될 때 예. 보안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대를 다니면서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고 군대 아직 제대도 안 했는데 합격을 해서 12월 뭐 7일 12일. 예, 12일인가 그 다녔고 뭐 한 일주일 이상 또 미리 다니고 뭐 이런 예. 게 다 보안사의 그 힘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뭐 그 입사를 부정으로 했다 이런 의혹도 있던데 뭐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 그게 문제야 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근데 김종욱 교수 저런 실수지 저걸 일부러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저걸 가지고 저렇게 한 일인가 싶어요. 아니 이미 MB 시절에 방송 장악을 했던 사람이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오는데 YTN이 엿먹어라 그러면서 이걸 일부러 냈다라고 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후보자가 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까불지 마. 지금 제가 언제 방송에 나왔는데 KBS 같은 경우는요 KBS 노조위원장 얘기가 집단적 우울증 상황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방송 장악이 구체화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또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YTN가 2001을 싸웠는데 그러니까 야 앞으로 이렇게 또 2001을 싸워야 돼? 이거 뭐야? 세상은 좋아지고 앞으로 발전한다고 얘기하는데 과거 일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랬더니 KBS 노조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MBC 노조위원장, YTN 노조위원장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답답해 죽겠다. 야 내가 이 싸움을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 출신이고 방송을 잘 알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손배 청구할 거야 라고 알면 알아서 정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나한테 이런 짓은 하지 않을까? 이런 짓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전형적으로 안 좋은 습성이 몸에 배고 과거에 잘못했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YTN이 일부러 하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야, 이 팩트 체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 자막 아래 보면 이런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막 아래 보니까 또 이상한 또 단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앞으로 고통스럽겠다. 그래서 좀 이번에 좀 하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밀어붙여도 국민의 여론 때문에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성철 소장 일반인도 되게 이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면 뭐 법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통위원장 후보자고 방통위원장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YTN이 실수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도 형사고소하고 3억 원 손해배상하고 이러는 것은 뭔가 의도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동관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미리 선포했었어요.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보도를 하면 소송과 제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YTN에서 저렇게 좀 실수하는 모습에도 저런 것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동관 후보 측에서는. 아, YTN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YTN이 이동관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를 상당히 좀 단독 보도를 몇 개 했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팀장이 YTN 팀장이 문재인 정권 때 YTN 청와대 일진이었고 노조위원장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동관 수석의 방통위원장 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 잘못됐다. 그렇게 좀 소명의식 같은 걸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이제 작용이 된 것 같다. 네. 저희 내피셜이고요. 그러니까 예. 뭐 일반적인 평가는 아니고 그냥 그런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근데 일단 방통위원장이 되겠다라는 분이 저런 식의 입장과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이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새 시대, 새 방송의 흐름 이런 것을 좀 꿰뚫어 봐가지고 산업적 측면에서 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먹거리는 무엇이냐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생각하는 거는 KBS, MBC 어떻게 장악하지? 이 생각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과거지향적이죠.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는데 과거의 행동과 경험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해야겠다라는 의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방통위원장으로 맞는 것이냐, 왜 저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특보는 하고 있나요? 후보가 됐으니까 특보는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어제 그제 8.15 때 그냥 휴가차 한 몇 년 만에 영화를 봤어요. 예. 오펜하이머를 오펜하이머. 봤는데 아. 부러운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딱 차이가 뭐냐면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그리고 표결을 해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가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탈락은 오로지 대통령 결심에 의해서만 부적격하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어서 이 사람을 했다가는 정말 내가 큰일 나겠구나라고 했을 때만 탈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라고 영화를 다루면서 그 오펜하이머를 시기 질투했던 사람이 상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같이 병행되는 식으로 영화가 되는데 미국은 상원에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기 때문에 부적격 후보는 가끔 탈락을 해요. 한국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만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 후보가 저렇게 호환무치하게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온갖 이 거짓말식 답변과 부인하고 뭐 자료도 안 내고 이런 거는 해봐라. 내일 하루만 지나면 나는 임명된다. 라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우리도 미국은 상원이기 때문에 하원이 아니라 상원이기 때문에 좀 균형감 있게 하는데 보통 50대 50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김두수 대표님 말씀이 정말 옳고 저러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그러니까 안타까워. 제가 물타기 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도 장관급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동의를 안 해주고 반대하더라도 그냥 다 거의 다 밀어붙여가지고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본인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분만 법으로 처리를 했었어도 이러한 일들은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동관 잘못됐어. 윤석열 정권 너희들 방송 장악하려고 그러지. 이것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거나 분노를 같이 못 느끼는 이유가 당신들은 문재인 정권 때 뭐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 이제 안 안타까워요? 또 다른 방식의 전 정권 탓을 하셔가지고 이제 현 정부는 아니, 탓은 아니고. 대놓고 전 정부 탓을 하는데 이렇게 돌려치시니까. 탓은 아니고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됐으니까 지금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죠. 근데 과거에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 일이 잘 넘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는 이동관은 안 된다고 계속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방송통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방송을 장악했던 것이 명확한 사람을 임명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진짜 좋은 인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경우, 이것도 제가 볼 때 온당하진 않습니다만, 아니 언론계의 80% 정도의 기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유는 뭐냐? 저 사람은 과거에 방송 장악을 했는데 내가 직접 봤어 라고 느끼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좋은 방송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 4월달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방송을 좀 장악해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권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대한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기 위해서 소위 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여야를 떠나서 여를 떠나면 안 되겠군요. 거기는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막지 않으면 대통령의 나쁜 행위를 국민이 예를 들면 그냥 방관하는 또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번 인사청문회는 다른 인사청문회랑은 매우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로남불. 아니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만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밀어붙이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와서 그걸 비교를 해서 야 둘 다 똑같은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서는. 제가 왜 아까 아직도 이동관 씨가 특보를 맡고 있느냐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아직은 방통위원장 후보자고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KBS 이사 바꾸고 박문진 MBC 바꾸고 또 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손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이동관 후보자가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까? 뒤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명희 부원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동관 씨 아닌데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일단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에서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시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동관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여당, 야당의 유권 해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사실 이 방통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다음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이 특별 고문은 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법제처에 이것을 유권 해석을 맡기자라고 하지만 서로 뭐 이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별하게 해결될 사안은 아닌 걸로 봅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대통령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수위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기본적인 자격까지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후에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내일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요. 후보자 지명되고 처음 출근할 때 내 얘기를 의심하고 검증해보라 자신만만했지요. 과연 내일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검증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처음 출근했을 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적어도 언론의 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증하고 사실은 의심하고 그리고 확인해서 그래도 최대한의 객관적인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의심하고 검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검증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얼굴에 그 자신만만함이 보입니다. 할 테면 해봐라고 하는 건데요.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까? 김두 소장 자신이 있어서? 일단 뭐 뒷배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그때 특보를 맡았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다음 방통위원장 될 거다라고 하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 같고요. 본인 나름대로는 뭐 완벽하게 증거 같은 걸 인멸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고 학폭 문제도 결국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화 걸어서 이 학폭을 무마하면서 학교 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퇴학이 아닌 전학 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드러났지 않습니까? 당시 그 학폭 학생 중 하나가 그전 이미 하해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단독 나왔지만 그 하해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학폭 학생을 상담했던 교사가 그때 당시 3명과 4명은 그때까지 전혀 하해한 적이 없었다. 이런 게 드러나듯이 거짓말을 했던 게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을 뻔뻔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뭐 조선일보 문건은 또 시인했더만요. 조선일보 문제 언론을 관리해 갔던 거 이런 건 하는데
조선일보는 좀 무서운가 봐요. 자기 이제 팬들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다 부인하고 지금 뭐 자녀에 관련된 개인 정보 이런 정보는 제출도 안 해서 야당이 뭔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는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제 YTN 같은 경우는 그 한번 팍 주면서 이제 니들 하면 내가 가차없이 다 처벌할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뭐 이 표현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후보에 올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간, 정말 이런 경우가 있을까? 또 하나, 아까 이제 남영희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격에 인수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방송 관련 무슨 진흥 협회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지금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인수위의 고문으로 있었으면 훨씬 더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격 자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못 맞게 하는 법안도 민영배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2부에서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내 말도 의심하고 검증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좀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 어제 MBC, KBS 뉴스를 보면서 들은 생각인데요. 장성철 소장, 네. MB 정부 당시에 그 대변인실인 거의 정무수석실 역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왜냐하면 돼요. 명진 스님에 대해서 사이버 공작 펼치고 죄송합니다. 공천 탈락자 무소속 출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수석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방송, 뭐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상황까지도 자신들이 해야 좀 안심이 된다. 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분이 이제 과거에 했던 행적들 중에서 드러난 게 이제 몇 개 아닌데 부적절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고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본인은 이런 식의 뻔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 생겼으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나를 조사하고 기소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결국에는 조사를 하고도 기소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태도야말로 진짜 뻔뻔함의 극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진 스님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기억하는데 MB 정부를 헌정사상 가장 부도덕한 정부 이렇게 비판을 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명진 스님 죽이기 심하게 나왔는데 심지어 뭐 룸사롱 다녔다 뭐 이런저런 비위가 있다 이런 글들을 막 포털에 올리고 여론전을 펼쳤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 사이버 여론전이 홍보수석실 요청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김정욱 교수?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왕수석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수석의 근원이 뭐였냐면 그 MB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캠프에서부터 일일 언론 보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당히 예를 들면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그런 브리핑을 계속 해야 되니까 모든 수석실의 정보를 다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정보를 다 수합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흐르는 데가 홍보수석실이니까 힘이 모아질 수밖에 없고 홍보수석실은 더 잘 보이려고 이제 국정원한테 계속 뭔가 정치적인 공작에 오더를 주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역량이 생기면 아니 명진이건 뭐건 상관없이 명진스님이건 뭐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작을 하게 되면 그 인물을 갖다 낙마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게 오죽하면 KBS, MBC 다 예를 들면 장악 음모들이 다 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그 과거에 어떤 홍보수석실에서 했던 역할들을 이거 제 추정입니다. 뇌피셜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 이미 이런 다양한 보도 기사를 보게 되면 아 이런 내용들이 다 과거에 실현됐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 수사했잖아요.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에 아마 이런 내용들 다 보고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을 야, 잘했군, 야 내 적임자네. 드디어 오히려. 내가 적임자를 찾았네. 근데 하필이면 또 MB계네. 좋아, 가보자. 빠르게 가. 뭐 이렇게 저는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 슬프게도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는 이동관 지금 현 후보가 얼마나 잘 씹었습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사실 사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론을 장악을 하면 행정부 그리고 지금 검찰의 칼까지 가지고 있고 사법부까지 흔들려고 하는 이 사법 권력, 언론 권력 다 장악하면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총선 남았는데 이 총선까지도 장악하게 되면 입법 권한까지 다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론 장악이 정말 필요하고 방송 장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칼잡이가 검찰의 칼이 아니라 언론 칼잡이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공산당 언론을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공산당 전체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 논란의 발언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돼서는 안 될 사람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왜 이 정부가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김두수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저 부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전두환이 6.15 기념사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한 3, 40년을 대한민국 후퇴시키는 발언이고요. 그때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왜 저러고 있을까? 마치 그 어린아이가 불을 만져서 화들짝 놀라서 그러고 난 뒤부터는 그 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그런 뭐냐면 굉장히 어린애적인 생각처럼 단순한 건데 지금 현재 의식 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북한의 어떤 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 하나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나 이 한반도의 어떤 이런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맞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충분히 평화 모드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오로지 힘, 미국에 붙어서 또는 일본의 힘을 빌려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지킨다라고 하면 오히려 말이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이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처럼 단순화돼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저렇게 이제 공공연히 튀어나오니까 뭐 이동관 같은 사람도 써야만이 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설치는 좌파, 진보 세력 이런 것들 다 싹쓸이 해야 되고 그들을 일소해야만이 전부 총력 안보 뭐 그때 한 70년대 썼던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때려줬다 공산당, 합심하자, 뭐 이룩하자 유신가업, 뭐 이런 그거 같은 이런 식으로 막 몰려가는 정말 한심하고 이게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후진국으로 지금 후퇴하고 있냐 한심스럽습니다.
김정욱 교수는 왜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우리 19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해외 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21세기형 구구 파퓰리스트 정부 지도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폴란드, 터키,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이런 어떤 극우적인 정치인들이 소위 불평등이라고 하는 대중적인 분노를 활용을 해서 이런 예를 들면 본인들 스스로가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얘기하면 여론을 왜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로 하는 방식이요 노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을 파괴를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관위를 장악하고 대법원을 장악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체 사회에 자기의 권한들을 다 흡수하는 방식들을 채택을 해요. 매우 폭력적으로 채택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누구냐? 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8.15 그 경축사에서 한 얘기, 예를 들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이 저기에 있어.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저 사람을 공격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을 만드는 전쟁의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흡수하고 또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 정치 혐오를 느껴서 투표하지 않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 아시지만 MB 정부 시절에 2008년 국회의원 선거가요. 투표율이 46%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의 선거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 문제는 이게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면 정치적 신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신념과 이게 결합이 되니까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지금 더 작동하는 측면이 매우 있어서 저는 해외 학자들이 얘기하는 진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우리 사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시작됐다. 그래서 매우 좀 위태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제가 괴벨스 얘기를 했는데요. 히틀러가 아니었으면 괴벨스가 없었겠지만 역으로 괴벨스가 없었다면 히틀러도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괴벨스는 선전선동의 대가였지요. 항상 괴벨스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누군가를 적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적을 만드는데 뭘 활용하냐면 분노, 증오를 활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된 적을 하나 만들어서 공격을 하죠. 공산 전체주의, 공산당 누굽니까? 민주주의 운동가, 진보주의 활동가 뭐 이런 사람들이 위장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막연하지만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적을 만들어서 자꾸 증오를 심어주는 거죠.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괴벨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피에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괴벨스 얘기입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잘할 것 같아서 남영희 본장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자꾸 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동관 발언 들으면서 겹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이 외교 안보 분야였습니다. 그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미일 동맹을 가치 동맹으로 여기면서 미국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일본을 마치 안보 동맹, 더 나아가서 군사까지 동맹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서 장기 집권 플랜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주적을 북한에다 두고 북중러까지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 정권이 계속해서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장기적인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후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노조 탄압, 시민단체 탄압, 언론 탄압, 뭐 야당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법부까지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후에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정권이 장기적인 집권을 하기 위한 그 거대한 그런 플랜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장성철 소장은 공산 전체주의 윤 대통령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런 발언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8.15 경축사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의아스럽고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까지는 대통령이 또 상중이라서 비판을 상당히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앞에 계셨던 말씀하셨던 분들이 집권 세력들이 집권 전략으로 저렇게 이분법적이고 증오의 언어를 써서 뭐 분노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려면 되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같이 정밀하게 합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 저런 계획을 세웠거나 아니면 저런 의견이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고 당에서도 그래요. 그냥 저는 느낀 게 대통령이 그냥 원래 저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연설문을 저런 식으로 고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는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관심이 있는 것은 저런 이념 문제로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또 국정 가치에는 경제는 없고 이념 문제만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년 선거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여간 집권 세력 내에서 정밀하게 쫙 계획 잡아가지고 야 이렇게 몰고 가자.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겨야지. 장기 집권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니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장기 집권을 해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하루하루 터져 나오는 각종 이슈들을 다 소화하기도 힘들 정도로 현재 다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포탄을 터뜨리는 듯한 기분을 받거든요. 그게 저는 그냥 뭐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어떤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온 상황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낸 구구 유튜브에 그건 제 내피시 티어리예요. 근데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은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고요. 지금 야당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지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왜 민주당 제대로 못 싸우느냐. 근데 싸우려고 하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대통령한테 이런 식 안보관을 준 사람은 이제 김태호 지금 국가안보실 차장, 예. 이 차장인데 이분의 경우에 보면 발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아버지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의 인연이 있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발탁도 됐고 보니까 마침 또 같은 아파트에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동북아를 둘러싸고 세계 전략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완전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가장 앞장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선봉이지만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게 고봉이잖아요. 그냥 그 지금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데이터를 보면 교역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말로만 뻥뻥뻥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 교역량도 줄어들고 말로 싸워서 피해를 계속 받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이 와중에 중국은 약간 이 문제를 좀 타개보기 위해서 그 강강을 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강강을 푼 것조차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얻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정말 큰일인데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정말 이 동북아를 둘러싸간 미묘한 외교의 흐름을 정말 좀 그 다층적이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조심조심 이렇게 해가야 될 상황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앞장서서 자기 혼자 100m 앞에 나가버리면 자기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런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공산당, 공산 전체주의 어떤 맥락이 있었을까 잠시 짚어봤는데요. 자, 내일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 청문회를 보고 또 이 내용을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참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죠. 민주당에서 1특검 4국조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1특검, 그러니까 특검은 하나,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 그 부분은 특검으로 다루고, 그리고 이제 4가지 의혹에 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탄 난 거. 자, 그런데 그 전에도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걱정하는데도 무리하게 방통위원장 밀어붙이는가, 또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야당을 만만하게 봐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과연 얼마나 이게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어제 국회 행안위가 열렸습니다. 잼버리 문제 좀 다뤄볼까, 그리고 또 오송 지하차도도 다뤄보겠지, 여러 가지 들여다보는 곳인데요. 어제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요구했는데, 여당이 요구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죠. 당연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안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간사 한 사람 딱 나와서 한두 마디 떠들고 나가가지고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야당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냥 질러대기만 하는 건데, 내일 청문회는 어떻고 또 앞으로 벌어지는 1특검 4국조 추진 과정은 어떨까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 답답해 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행안위 장면 몇 부분 한번 보시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에 대해서 의사 일정에 기반한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야당에서는 오늘 회의가 합의해서 이미 지난달에 공개된 상황 아닙니까? 합의된 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공지했잖아요. 정부 부처나 그 사이에 네? 잼버리 그건 파행이라는 추후에 돌출적 논의해야 할 상황이죠. 그거는 오늘 이 전체 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잼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참가 충북지사는 왜 안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제 의사 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는 이미 7월 달에 하려고 했던 현안 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서 충북도지사 출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8월 16일로 미루어졌고, 그래서 합의됐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로서 좀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간사님 어디 가십니까? 제 얘기 듣고 가세요.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오늘 기관장 출석을 막기 위해서 행안위 출석해서 오늘 회의를 파행으로 만든 이만희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양심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김종욱 교수, 이제 저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렇게 제가 해왔죠. 뭐 앞으로 갈 게 아니라 이미 저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날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정부에 대해서. 맨날 싸질러 놓으면 그거 치워야 되니까 와서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간사가 저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오더가 저렇게 왔겠죠. 이 문제가 그래서 뭉개라, 물타라라고 얘기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말대로 잼버리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얘기하면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는 거죠. 그냥 단지 전라북도 지사가 안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얘기해서 법치국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잼버리 특별법에 의하면 조직위원장은 세계 장관이에요. 그리고 조직위가 결정하는 문제를 집행위원장이 전북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집행위원장한테 이 문제를 물어봅니까? 조직위원장이 모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집행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오송 참사 문제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약속된. 한 달 동안 계속 오송 참사 14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상임위 개최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아니 어제 오송하고 오늘 내일 잼버리 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섞으려고 그러냐고요. 아니, 오송 참사랑 잼버리랑 섞어서 어떻게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자 오송 3일 하고 제가 저 같으면 자 잼버리 3일 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알도록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방식은 자기의 잘못을 저는 오히려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저런 국민 모두가 보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아마 상임위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지켜보았을 거예요. 저 인간들이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전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영희 부원장 이런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빌미를 주냐? 그러면은 전북지사 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꿀린 게 많으니까 괜히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안 한 거 그거 핑계대고 이제 깽판 쳐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걸 미리 예상을 했다면 그래 우리 전북지사 나가지 너네들도 다 나와 이렇게 했으면은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거든요. 아니 저도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지? 전북도의 책임도 우리가 일정 부분 시인도 했고 사실 사과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국회 상임위 파행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국회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5일 전에 이미 합의해서 통보도 해야 되고 이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종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합의 본 사안에 대해서 절차대로 하자. 이후에 잼버리에 대한 행안이 그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는 오송 참사에 대해서 하기로 했던 부분을 하자. 이게 이제 지금 파행의 이제 뭐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당 쪽에서도 사실 한 발 물러나서 전북 도지사 우리 바로 부를 테니까 그러면 이거 파행시키지 말고 하자라고 말해줬더라면 그런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뭐 지금 첫날부터 삐걱했는데 저는 여기에 사실 책임을 묻자고 하면 국민의힘이 정말 심각한 그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행정부가 잘못하는 일을 견제해야 될 곳이 국회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아무리 지금 본인 집권당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쉴드 치고 책임을 떠안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와서 유가족 협의회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아,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내놔라. 요구를 해온 상황이 지금 한 달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책임 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더 크죠. 아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행안위는. 국방위 같이 열렸잖아요. 국방위 왜 안 불러요? 네. 국민의힘 논리대로 얘기하면 국방위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북도지사를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국방위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안 부르고 여기는 전북도지사 안 오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고. 이거 깽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남영희 의원이 말하는 게 정말 맞는데 이게 언론에 물타기를 해서 마치 김관영 전북지사 때문에 행안위가 파행된 것처럼 만들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민주당의 원내 전략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올 게 예상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겠지만 사실은 김광현 지사 부르고 그 파행시키려는 걸 그냥 압도해가지고 이유를 근거를 못 되게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뭐 정인 신청을 5일 전에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이 정무직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이럴 때는 정말 좀 그 뭐랄까 전폭적이고 대폭적인 저쪽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래 당신들 요거는 다 들어줄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야 이런 문제를 맞습니다. 해결해 갈 수 있지. 지금 뭐 지금 국방위도 저런 식으로 파행시켜버리고 행안위도 그렇게 하고 국토부도 그렇고 국토위도 그러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전략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저쪽에 어거지 생태를 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물량을 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 의견 들어볼까요? 김관영 지사가 죽어도 자기는 청문회 못 나오겠다. 아니 언제든지 현안주의에 출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언론에 나가서 본인 인터뷰하고 전라북도가 뭔 잘못이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보면 본인이 상당히 현안지에 나온 것을 거부한 것으로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앵커님 말씀 맞고 남영희 부위원장님 소장님 의견이죠? 예,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출석시켜서 다 받아들이면서 또한 집권 여당이 잘못한 일을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 좀 말려든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저는 한마디로 진짜 꼴깍 같아요, 꼴깍. 아니 어떻게 화장실 문제, 벌레 문제를 꼭 민주당 전 정권 탓하고 전라북도 도지사 탓을 해요. 잘못을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무책임한 정당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누구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세계 각국의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는 세계 잼버리 대회, 그 장소가 전북 새만금에서 열렸고 전북이 그 부분 많은 부분 담당했는데 그걸 잘못한 게 전북의 책임이 있겠죠. 근데 전북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번 전북지사가 얘기한 부분 들어보시고 그걸 자꾸 전북 책임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이번에 이제 문제되었던 것이 화장실. 네, 화장실, 음식 배분 문제, 폭염 대책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이 조직위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화장실, 음식, 폭염 대책 이게 다 조직위 책임인가요? 샤워실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업무 분장에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상수도와 하수도 관을 묻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야영장을 조성하는 문제, 예.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급수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조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북도 책임론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죠. 전북도가 성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라고 하면 내 탓이오라고 하는 자세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대통령께서 개영식도 가시고 뭐 개최 얼마 전에 여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잘 안 되니까 전라북도 탓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째째해 보이는 일이고요. 예.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약간 핑퐁 게임처럼 아 이거 뭐 중앙정부 별 잘못 없어 이거 전라북도 책임이야라는 식으로 큰 틀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기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그렇고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 책임은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무슨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호남에 또는 뭐 전남에 전북에 그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주 너무 화가 났고 정말 만약에 그게 당론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저는 그런 당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다 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극복해 가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거기다 대고 어떻게 집권 여당의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화납니다. 정말로. 자, 김두수 대표, 천하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 다 호남 쪽에서 뛰고 있는 여당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거지 같아요. 너무 어거지죠. 정말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 민심을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심의 그 도도 하늘을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아마 8대2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뭐 아무리 한 30%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한 10%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정도로 저 사안은 국민들이 다 봤고요. 저 진행 전체는 조직위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조직위를 왜 둬요? 그리고 예산의 80%를 조직위가 썼는데 그 기반 시설을 하고 전북도는 좀 소위 말하면 몸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북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거 막 지탄 받으니까 애쓰고 막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하면서 저 부분을 막 발로 뛰면서 그 마지막에는 애를 썼기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김관지사가 이제 인터뷰 하면서 좀 그런 걸 말을 좀 조금 실수하긴 했지만 고생은 전북도가 하고 실수는 그 중앙 부처가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뭐 반반처럼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전북 책임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먹힐까요? 안 먹히죠. 어떻게 전북 책임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위원장이기도 하고 보조하는 수준이었지. 다 조직위에서 관할하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여가부 출신의 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모든 걸 다 실무적으로 다 결정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여가부 장관은 문제없이 잘 준비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북도 차원으로 문제제기 하려면 잼버리가 열리기 전에 전북도가 이러한 부분 도와주지 않고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이번 잼버리 파행이고 잘못될 것 같아요 라고 미리 했어야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전북도 책임 돌리는 거는 스스로 할 말이 없으니까 아유 우리 책임이야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정치본색 진행하면서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다뤄야 할 의혹이 너무 많아서. 지금 1특검 4국조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좀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게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게 나와가지고 또 그 얘기 하다가 앞에 부분 잊어먹으면 그거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언젠가부터 또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서 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수록 그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얼마나 외롭게 싸우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꼭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왜 박정훈 단장이 징계를 받고 보직 해임을 당하고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박정훈 단장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어제 나왔던데요.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하고 담당자들, 책임자들이 사인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누구 보고를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다 보고한 겁니다. 거기 책임자들이 위에 자기 이름 석자 다 쓰지 않습니까? 이종섭, 이종호 뭐 사인을 했습니다. 저 사인을 했다는 거는 다 읽고 결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야 빠꾸 시켜.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김종욱 교수? 이건 뭐 옳고 그르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법대로 수사해서 이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결재가 났잖아요. 결재가 다 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제가 볼 때는 법대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뒤엎은 거기 때문에 누가 그럼 위법을 했느냐? 저부터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단장 같은 경우도 책임지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크다. 수사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내 잘못이다라고 다 시인을 한 건데 그게 갑자기 국가안보실에 보고가 되면서부터 확 뒤집어진 거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밝혀야 될 게 뭐냐? 왜 이게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거짓말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하위직들에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자기들이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거 잘못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그 국방부의 설명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다른 의도가 뭐냐? 이걸 밝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이건 정부도 국방부도 밝힐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서 제3의 집단들이 이 문제에서 실체를 밝혀야 돼요. 왜냐? 저는 박정훈 수사단장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최수근 상병이라고 하는 우리의 20대 청년이 진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럼 어느 부모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실체를 밝히자는 얘기인데 지금 다르게 지금 물을 타고 있는 측면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국조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해서 거의 완벽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건 왜냐하면 국방의 문제잖아요. 생명의 문제인 거고 다른 걸 떠나서 저는 그래서 뭐 다른 거야 뭐 정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해병대가 전회 같은 경우도 워낙 화가 나서 외부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건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신뢰가 정말 중요하죠. 국민들 지금 뭐 자꾸 윤석열 대통령 뭐 미국, 일본, 한미일 동맹 강화에 치는데 우리나라 미국이 지켜줍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키는 겁니다.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나라 누가 지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뢰를 놓친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영희 부원장, 결재라는 게 뭡니까? 권한이지만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사령관, 참모장, 국방부 장관 결재했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도 아니고요. 군대 조직입니다. 상명 하복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결재를 한 상위 직책에 있는 책임자가 있는데 밑에 있는 수사단장이 그걸 뒤집는다?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를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국민도 이 상식에서 이를 달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항명 사태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시대가 됐다.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국 설립 때 유상영 우리 총경 어땠어요? 항명이 아닌데 항명이 돼버리는 이런 사태가 생겼거든요. 이젠 군대까지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저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대통령실의 태도가 더 위험천만합니다. 이런 불리한 일들만 생기면 다 가짜 뉴스래요. 너무 편리한 치트키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국민들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보면 나오겠지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까지 사인을 했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위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한번 들어봅시다. 뭐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소위 속성을 갖냐면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뭐 수석이 됐건 비서관이 됐건 자기네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에 조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예. 장성철 소장,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전당대회 개입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한 건데, 그렇죠.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대통령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을 통제하는 가장 큰 권능이 공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공천 과정 중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합니다. 어제 의원총회하면서 이러한 협박을 했죠.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 내부에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대통령 욕하지 말고 우리 지도부 건들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 공천 안 준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지도부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올가매니까 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저렇게 안보실이 개입돼서 국방부 장관까지 사인한 여러 가지 문서들에 대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고 사람 바뀔 수 있지만 국가의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누구 말 한마디, 누구의 판단 하나로 사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군요. 배에 구멍이 났어요. 네.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가라앉겠죠. 그걸 보고 물을 퍼내고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장이 끄떡없어 이 배는 그냥 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거 물 퍼내고 막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세력입니까?
근데 이 정권 하에서는 대통령의 판단과 생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건의라든지 사전의 회의라든지 참모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나라가 아니죠, 절대 그러면. 앵커님, 제가 이제 현재 국정 운영을 하는 분들,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다른 분들을 보면서 간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자가 얘기하신 간신론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동관 후보자가 간신이라는 것이 아니고 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짧게 좀 소개시켜드리면, 뜻은 어리석으면서 지식만 많은 사람은 간신이다. 말에 사기성이 농후한데 달변인 사람도 간신이다.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고집만 센 사람도 간신이다. 비리를 저지르면서 혜택만 누리는 사람도 간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간신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의 잘못을 간하지 않는 게 간신이에요. 왕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간해야죠. 우리 옛날에 안 간하면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선비가 아니었고 군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군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놈 공천 때문에. 그와 더불어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제가 괴벨스 얘기를 앞부분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성철 소장이 이제 공자 얘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자기 얘기보다도 성현들의 얘기, 또 어떤 얘기를 자꾸 퍼오는 사회는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세상이 혼탁하니까 자꾸 옛 성현이라든지 또 어떤 말을 퍼오는데 그 말을 내 입으로 하면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깨우치기는 깨우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장성철 소장도 너희들은 간신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불안하죠. 공자님 말씀하신 거지 제 생각은 아닙니다. 하필이면. 근데 그렇게 또 그 올바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반국가 세력 돼요. 네. 근데 제가 뭐 그런 걸 무서워하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좀 이런 얘기들도 듣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 모시고 내일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내일 또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도 청문회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예. 어제 KBS 9시 뉴스 보니까 민형배 의원실 자료 제공으로 예.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예. 이런 게 있던데 어떻게 입수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청문회 하면서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문회 좀 해보자. 예. 시민 참여 청문회로 해보자고 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제보가 들어온 거죠. 제보가. 거기에 예. 직접 질문도 해주십시오. 제보도 해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대신 읽기도 하겠습니다. 질문을 대신하기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자료가. 예. 이런 게 다 근데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제 내일이지 않습니까?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어떤 뜻이죠? 자 보십시오. 이분을 처음에 내정할 거다.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후보자를 보낼 거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벌써 2달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뭐 학폭부터 시작해서 방송장악, 언론 탄압 이런 게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을 질질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전 준비, 사전 기획을 쫙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나마나 임명할 거고. 그러면 내일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파행을 이끌어내서 청문회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런 게 나온다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동안 14가지 준비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예. MB 정부 때 방송장악. 이건 뭐 잘 아시는 거죠. 네. 국정원으로 하여금 민간인 사찰 지시, 군 복무 중 동아일보 입사, 후보자 및 배우자 위장 전입, 배우자 농지 불법 소유, 배우자 인사청탁, 배우자 명의 대출 대리상환 증여세 탈루, 배우자 명의 대리대출, 천천히 읽어주셔도 됩니다.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 주식 재원 증여세 탈루, 장녀 차녀 장남 증여세 탈루, 장남 학폭 무마, 예. 공산당 신문방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발언들. 그리고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자료를 안 내놔요. 자료를. 안 내놓습니까? 자료를 안 내놔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내일 그냥 하루를 때우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여야가 합의하면 이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사흘 하자고 주장했어요. 네. 사흘 하자고 주장하면 이분의 이 특성상 많은 것을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거라서 한 사흘 하자 그랬더니 합의가 안 되죠. 그런 적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총리도 아닌데 뭐 아니 총리가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할 만한 내용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틀이라도 하자 그랬다가 안 돼서 좋아 그러면 하여튼 차수를 변경해갖고라도 한번 계속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청문 계획서에 보면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 이렇게 돼 있고 예. 의원 1인당 그 다음에 추가 보질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길해요. 혹시 이분들이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입니까? 그렇죠. 근데 아시잖아요. 이분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과방위원장이 딱 차지하고 있고 예. 밖에서는 이동관 선수 같은 이런 분들을 방통위원장에 딱 포진시키면 MB 때보다 더하면 될지 덜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 대충 하여튼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쳐부수려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예상이 되는데도 이쪽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꼭 그 성만 비판할 수는 없죠. 이쪽의 대응도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가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사흘 하자. 그래서 그러면 저쪽에서 그래 그럼 이틀이라도 하자. 이렇게 좀 해볼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보자.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청문회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이콧할까? 보이콧할 수는 없잖아요. 또 국회가. 그럼요. 그러면 예. 그마저 그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검증 기회를.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앉아서 농성이라도 해가지고 이거 시간 늘려라. 특별한 경우니까 이게 안 통하거든요. 잘. 참 송구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로 살펴보면 그게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자꾸 이제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전투태세를 이전보다 훨씬 강화해서 밖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내부에서 슬슬 나오고 있죠. 민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제대로 좀 싸워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오죽하면 또 그런 법안도 다 발의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이번에 그 내놓으신 법안이 뭐를 한 사람들은 뭐를 못하게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두 개의 법안을 내놨는데 예. 하나는 그냥 이름 붙이기를 하나는 방통위법이고 네. 하나는 국회법인데요. 예. 국회법은 장제원 위원장이 선출되고 나서 석 달 만에 처음 회의를 같이 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데 핑계를 대고 안 나타나요. 그리고 사고가 있다. 근데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고가 있으면 간사한테 맡길 수가 있거든요. 의사 진행을. 예. 그리고 자기는 안 나와요. 간사는 나와서 한 30초 동안 뭐뭐뭐 해서 끝냅니다 하고 가버려요. 한 번은 그러지 않고 한 번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특히 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다. 출석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할 거냐. 국회법에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유를 밝혀라. 명백하게. 그런 법안을 내는 거죠. 그게 이상합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위원장이 위원 역할을 안 하니 거기에 따라서는 뭔가 규제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처럼 한다면 뭐든 그냥 자신들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 안 나타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있을 때만 나와서 야당 의원들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이거는 뭐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이동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방통위 설치 운영 법 보면 위원장 임명할 때 이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예. 10조에 예. 다음 각 후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예. 뜻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예. 있어요. 자, 이분은 특별 고문으로 일을 했어요. 위원보다 어쩌면 더 이 권력자,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역할이 더 정치적 성향이 편향이 분명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위원이 아니었다. 그냥 인수위원회에서 특별 고문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 자꾸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법제처에다 그럼 좋다 물어보자. 이분이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자. 거부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좋아. 그러면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중요한 인수위에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파견되었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죠. 예. 정치적인 편향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자와 결탁 내지는 동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방통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1번인데 여기 목적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이게 1번이거든요. 이거를 하는데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는 아니면 특정 정파의 정치 세력과 늘 같이 행동을 해온 사람은 봐보시면 알아요. 지금까지 이른바 민주정부 체제에서는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법안 보고 취지에 동의하고 할 만하다 싶은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 이제 불이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동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또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그러면은 이 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것도 적용은 아니고 안 되는 거고 이번엔 끝나는 거죠. 그거 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민 의원님도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국민들 생각은 대체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이번에도 청문회 대충 넘어가겠지. 또 민주당 보나마나 소리만 지르다가 말겠지. 그리고 경과보고서 채택 안 해주겠지. 대통령 시간 기다리다가 임명하겠지. 그러다가 뭐 지나가겠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이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저거는 곤란하네.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아까 앞부분에 우리 민 의원께서 저거는 곤란한 애가 수도 없이 많은데 예.
그걸 그리고 묵혔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밭에다가 거름을 주잖아요. 맨 처음에는 냄새가 지독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 며칠 지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그 밭에서 일을 하게 돼요. 몸에 냄새가 붙는지도 모르고. 그런 형국,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심리적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언론이나 이런 게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언론 권력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이제 언론을 포함해서 흔히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이 권력은 이게 작동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학자 어떤 분은 이게 3차원적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적 권력은 그냥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2차원적 권력은 내가 저 사람 말의 권위나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복종하고 지배당하는 걸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3차원적 권력은 뭐냐면 3차원적 권력은 내가 저 사람의 의지에 권력 의지에 작동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권력이 사실은 특히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언론이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이 인프라를 특정한 편향을 가진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요. 몰고 가도 그걸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도면 봐보십시오. 2008년 이동관 대변인 시절에 그리고 홍보수석 시절에 했던 이걸 보면 대개 방송 작업 과정이 5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전 기획을 해요. 사전 정지 작업을 합니다. 지금 그 사전 정지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적 장악을 합니다. 낙하산 사장 보내고 그리고 그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을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조금 이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인적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방송사 조직을 장악합니다. 그 엊그제 방송 특성 나왔잖아요. 보도에도 제가 그 제공한 자료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해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해서 기여를 했으니까 무슨 잘해주자. 어제 MBC, KBS구나. KBS에 보니까 KBS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송 콘텐츠를 권력의 입맛이 맞도록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조율이 아니죠, 이거는. 조정하는 거죠. 조정이죠. 예. 조정을 해서 편파 방송, 불공정한 방송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중독 상태가 돼서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3차원적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니까요. 그렇게 보나마나 뻔히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그래도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 단행하는 게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거죠. 지난 그 시기에 MB정부 시기에 MBC나 YTN이나 KBS를 보면 이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첫 번째 단계를 사전 정지 작업 단계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걸 김효재 그 직무대행 시켜가지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딱 방통위가 뒤에서 받쳐주면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 언론노조에서도 그런 제기를 하던데 차라리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라. 심지어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법원장 이제 바뀌잖아요, 곧. 대법원장 없는 상태로 일정한 기간 동안 가라. 차라리.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없는 상태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불가능하니까 방통위원회가 어쨌든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국회에서 거부를 하면 위원 임명을 부결시키면 2명만 남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있는 분 중에 이 시성을 가진 분 한 분 하고 새로 올 이 이동관 위원장하고 그러면 5명이 있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이거를 2사람이 하게 되면 뭐 그래도 계속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사실 기능을 좀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사전 준비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민 의원님께서 그 입수했다는 그 자료 공개한 걸 보면서 참 제가요 옛날 생각 많이 났습니다. 그때 KBS에 계셨죠?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하시죠. 참 뭐 망설여지는데 예. 제가 당사자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증인으로 좀 나오실 거 그랬나요?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냥 직접 당시 상황을 제가 이 시민참여 청문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1분이든 그 질의를 직접 하실 수 있는 그걸 하나 만드실까요? 저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그건 이따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네. 아니, 당시 당사자셨는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기보다도 이제 대체로 이런 경우에 우리 민 의원님께서 쭉 그동안 겪어보시면 되게 증언을 하려고 할 때 내 자신보다도 내 증언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피해를 분들이 입게 될 생길 수 있죠. 분들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잠깐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그런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마저도 완전히 무효시켰어요. 이번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없는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을 좀 하시고 아니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KBS 라디오에서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다가 정권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잘리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 이 정권을 넘겨주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군요. 이제 그게 제 잘리는 역사의 처음이었어요. 그대로 이제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MBN에서도 잘리고 KBC에서도 그랬죠. 잘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어찌 됐든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비밀이 없어요. 없죠. 그때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잘리게 됐다라고 하는 게 거기 보시면 그 다 드러나요. 해당되는 분들 나오잖아요. 예,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동관 후보자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나를 살려뒀겠냐. 내가 뭐 어떻게 했고 그랬는데 결과물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겠나라고 하는데 이동관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완벽하게 언행불일체예요. 근데 이런 부류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되게 보세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치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법이 자기 것인 것처럼 막 행동합니다. 함부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위반해서 시행령 만들어서 그걸 갖고 수사정책 확대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법의 수요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보니까 겉으로는 언론 자유, 공정성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관련 없다. 근데 드러날 때마다 당사자가 자신이에요. 그와 전혀 반대 길을 갔던 당사자가 자신이에요. 저는 이 이중성이 근데요 이게 지금 그 언노련에서 민원련에서 만든 언론장악 백서거든요. 언론장악 백서인데 이게 그런 얘기를 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중적으로 그 당시에도 했다. 근데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 이런 시간이 지났는데 정권이 바뀌고 다시 지금 이상한 이 검찰 독재 체제가 왔는데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들, 주권자들, 시민들을 완전히 진짜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민주주의 얘기하고 언론 자유를 얘기해요. 언론 자유를 그렇게 말살하고 방송을 장악했으면서 자유를 얘기하고 공공성을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야, 참 무섭다. 참 두렵고 무서운. 아니 이게 정말 어떻게 통하지? 그래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어서요. 딱 다 압니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72.7%가 이동관 후보는 안 된다예요. 기자들은 후배 기자들은 국민들이 다 알죠. 다 알아요. 지금도요. 80%가 안 된다예요. 우리 민영배 의원님 야무지게 잘해 주십시오. 황정희님 글 올라오고요. 민영배 의원님 응원하는 글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한두 명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조형래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강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민주당 파이팅 해주세요.
박정수님, 민영배 의원님 응원합니다. 간신 장제원 의원이 파행시킬 것 같습니다만. 이현님, 민영배 의원님 내일 이동관 청문회 민주당이 확실히 잡아주세요. 이은주님, 민영배 의원님 내일 믿고 보겠습니다. 꼼수 팽배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한수위 전략으로 꼼짝달싹 못할 멋진 한방 기필코 보여주세요. 간절히 고대합니다. 힘내주세요. 아주 너무 많아서 소개를 다 못 드리는데 저는요.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뻔한 청문회, 뻔한 임명, 그리고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이제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번마저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민이 분노하고 폭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이동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질문도 받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이 스픽스 구독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하여튼 있는 대로 다 주시고 이 백 선배님도 용기를 내서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그때 그 생생함을 딱 보여주면서 그 방송장악 언론 탄압의 당사자가 이동관 후보자 아니었냐 이걸 좀 더 좀 실감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청문회 혹시 전략 같은 것은 좀 소개할 수 있습니까? 미리 소개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이제 되게 야당 간사가 있고 여당 간사가 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는 간사 의원인 조승래 의원 몫인 것 같고 제가 어떤 전략으로 청문회를 끌고 갑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이분이 역량과 자질 면에서 그리고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는 분인 것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역할 분담을 좀 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 재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분, 어떤 분은 학폭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학폭 무마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송장악 실태를 좀 들여다보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쪽을 중심으로 이제 되게 지금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따져봐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 이중성, 진짜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른 전혀 다른,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주권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실제 안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 이중성을 저는 좀 드러내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문회 자체도 한번 이번 기회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민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보면 어떻게 좀 미국 것을 본땄지만 반쪽 아닙니까? 미국은 청문회하고 또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청문회가 언젠가부터는 그냥 통과 의례가 돼버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막 들어서던 시기에 당시 그러니까 제가 탈당하기 전입니다. 민주당의 정무부 대표로 있으면서 인사청문 준비 TF의 그 단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의 문제나 이런 걸 한번 쭉 봤거든요. 사실은 지금 상황은 국회가 들러리석이 딱 좋게 돼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로서, 왜냐하면 국회에서 부결시켜도, 즉 이건 부적합하다라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심지어는 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있으면 일정 시간 동안 지난 다음에 그냥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의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청문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금 제도로 보면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의미의 국회가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권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죠.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야당이 다수인데 절반 이상 되는 과반수 이상을 지금 민주당 같은 이런 다수인데 아예 그냥 대통령 임명을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총리만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총리만 국회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걸로 해놨는데 전체 내각을 그렇게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 즉 집행기관, 집행부가,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데 또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벌써 1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절반이 넘을 거예요. 아마. 18번째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힘내시고 잘 준비를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아까 제보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선 그거 전에요. 말씀하신 그런 문건들이나 이런 게 겉으로 보면 단순히 그냥 이 방송 장악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긴 진짜 의미는 정치 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유지 재생산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은 오케이 뭐 그런 정도의 방송 장악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정치적인 정치 탄압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사실은 본질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민주주의는 투쟁 없이 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모두가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싸워서 정권을 바꿔놨더니 5년 만에 또 뺏겨? 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죠.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왔고 앞장서서 민주당이 그 싸움에 맨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건 맞고요. 어떤 제도적 한계가 있거나 그러면 또 조금 더 적극적인 혹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조금 더 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고 민주주의 문제이고 그래서 주권자 시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고도의 그런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깨부수는데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참여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과방위 소속 민주당 민영배 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나치 독일의 선전선동과 괴벨스의 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지요. 괴벨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비뚤어진 양심으로 수많은 희생자, 피해자를 만들어낸 괴물 아닙니까? 그런데 대중의 속성을 참 예리하게 포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괴벨스의 말 한 가지를 더 소개하면서 오늘 정치 본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벨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괴벨스의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오늘 민영배 의원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잘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